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창원 TV 라이브 방송이 여러분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옆에 그 새로운 출연자를 모셨는데요. 본인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의 안혜령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그동안 제가 외롭게 혼자 해왔었고 상당 기간 중단됐었죠. 다시 돌아왔고요. 우리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의 그 상근 직원, 연구원이자 또 민간 사건 분석사 2급 안혜령 연구원이 앞으로 저와 함께 여러분께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실 오늘은 예정되어 있었고요, 그렇죠? 네. 우리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로 되어 있는데 어젯밤에 예기치 않은 비상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그 부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에 대한 답 드리고 원래 준비했던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어제 이 비상계엄 발령 소동 때문에 잠을 거의 잘 못 잤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졸리고요. 혹시 오늘 제가 말 실수를 하더라도 그런 탓이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MZ세대 지금 학부 대학 졸업반이죠? 안혜령 연구원? 네, 맞습니다. 예, 20대 초반이고요. 네. 예, MZ세대 대표적인데 어땠습니까 어제 비상계엄? 저는 조금 사실 좀 어리둥절했던 것 같아요. 신나게 밖에서 놀다 들어왔는데 갑자기 뉴스 속보로 이제 비상계엄이 선언이 됐다고 해서 이게 뭐지? 약간 좀 현실이 아닌 것 같은 어리둥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장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우리 세대는 사실 경험을 했던 세대거든요. 1980년대 정말 엄혹했던 갑자기 그 군대가 막 탱크를 몰고 여러분 영화 그 서울의 봄에서 보셨던 이런 사건도 발생했었고 대통령이 그 당시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그 총에 맞아서 그 사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이라는 그런 군사 반란 수계가 막 그 대한민국을 접수해서 비상계엄 군합발 아래 넣어두고 그러다 이제 광주에서 시민들이 항쟁하니까 군인들이 투입돼서 실제로 사격해서 사람들을 살해하고 이런 이제 엄청난 혼란기를 저희들이 겪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어제 비상계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놀라고 분노하고 너무 화가 나고 2024년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물론 이제 여러분 중에 혹시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또는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어쩌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탄 소년이 온다라든지 이런 책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 제시하는 분들 계실 정도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은 차치하고라도 어쨌건 그 이후에 우리가 상당히 그 깊은 감정의 골도 많이 메워왔고 서로들하는 의견도 많이 좀 조율해왔고 또 상처 입은 분들에 대한 그런 그 아주 잘못된 모진 공격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법원의 판단도 내려졌고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주의 정체성 잘 이제까지 성취시켜왔는데 다시 그때로 1980년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너무 겁도 나고 너무 분노하고 너무 그래서 잠을 못 잤습니다. 실감은 못 하겠죠 그런 것들. 네, 저는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약간 역사 속에서만 봤고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책이나 영화 이런 데서만 본 사태다 보니까 그게 이 지금 선포한 게 내가 역사 속에서만 보던 그것과 같은가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리둥절하다가 좀 와닿았던 게 제 친구가 사실 오늘 저녁을 하기로 했었는데 오늘이 딱 저녁 날인데 자기 저녁이 밀렸다. 이제 지금 군복 입고 대기 중이다. 이래서 그때 좀 확실감이 났던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구나. 가장 피부로 네. 바로 와닿는 분이 네. 그렇죠. 네. 이제 군복무 마치고 이제 곧 전역을 하는 분인데 네, 바로 맞아요. 어제 자정쯤 그게 네. 언론 보도 됐죠. 맞아요. 모든 전역 예정 군인들의 전역이 일시 무조건 이제 그 연기 되는 이런 사태. 그분들께는 정말 현실이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친구가 막 웃는 데가 지금 무슨 정신으로 웃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수도권에 있는 친구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 뭐 저는 아시다시피 경찰관이었잖아요. 네. 그 당시 또 1980년대 후반까지 계속 이어지던 혼란 상황, 그 당시 경찰관이었는데 그때 저희들은 거의 매일이 가포 비상이었어요. 가포 비상이란 건 모든 경찰관들이 전부 계속 매일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침에 그 업무가 시작돼서 자신 업무 저는 형사과에 있었으니까 형사과 업무 범죄수사 업무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별도로 이제 비상 그 근무에 해당되는 정해진 장소에 가서 뻗치기라고 해서 그냥 2명 1조가 돼서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럼 검문 검색하고 불순분자에 대한. 근데 그 상황을 혹시라도 제대로 하지 않나 그 상급기관, 지방경찰청, 경찰청 이런 데서 또 근무를 또 짜서 그분들은 감독하러 내려와요. 그래서 만약에 자리에 없으면은 그 심할소 내든지 징계당하든지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어봤기 때문에 안 돼 다시는 이런 게 이제 심했죠. 네, 클레이튼 커쇼님이 그분 전역했나요? 네, 전역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무사히 날이 밝고 전역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확하게 비상계엄이 뭔가요? 비상계엄이란 것이 아마 이제 이번 사태를 많이들 보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전쟁이 난다든지 또는 전시 사변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갑자기 엄청난 뭐 소요 사태, 천재지변 등이 나서 정상적인 절차를 뭐 입법, 사법, 행정이 이루어지면 사태 수습을 못할 위기 상황. 이럴 때 흔히 비상대권이라고 하죠. 대통령이 또는 행정부가 또 군이 이 계엄사령부를 구축을 해가지고 신속하게 불순분자나 사회 동요 이런 사람 잡고 영장도 없이 영장도 이제 그때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판도 법원에서 열리지 않아요. 군사 재판을 바로 열어서 직결 처분한다든지 그리고 방송, 언론 모두 정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다 그런 비상계엄 사령부의 지시를 받아야 하고 만약에 이제 흔히 말하는 가짜 뉴스, 정부 비판 뭐 이런 것들을 하면 바로 직결 처분 또는 체포 조치가 될 수 있는 삼엄한 그런 상황인 거죠. 거기다 이제 군이 그 모든 정상적인 민간 업무에 대한 감독 및 통제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총을 든 군인들이 이제 시내에 와서 경찰 대신 그런 그 법집행을 하고 그리고 뭐 탱크 장갑차 이러한 전쟁 무기들도 시내에 와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그 무력 시위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조성되는 것이 비상계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전시 상황에서 거의 주로 쓰이겠네요. 그렇죠. 원래대로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전시와 또 전시 정도의 전쟁 정도의 혼란 또는 뭐 소요 사태 뭐 이럴 때 사용되는 것이 비상계엄입니다. 분노하는 이유를 좀 명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전시 상황이 아닌데도 비상계엄을 선언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두되는 문제가 그 헌법에 정한 또는 계엄법에 정한 그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죠? 전쟁이 난 것도 아니잖아요. 전시 상태라고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아주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런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대통령 탄핵 사유가 아니냐. 두 번째는 그러한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서 요건이 있어요. 국무회의를 열어야 되거든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회에다 통고하고 국회에서 이제 그걸 보고 동의를 해줘야 지속되는 것이고 만약에 과반 재석해서 반대 표결을 하면 해제 요구를 하면 해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은 첫째 지금 논란의 여지가 되는 것이 국무회의의 성립 요건이 전체 국무위원 장관들이죠 장관급 의 과반이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총리 대통령 제외하고 9명이 참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건에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국회에서 그러면 심의를 해야 되는데 경찰과 군을 동원해서 국회의원들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 자체도 이런 이 계엄법에 대한 어떤 방해 요인이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나중에 사회에 문제가 될 겁니다. 만약에
지난 새벽에 그게 가결이 되지 않았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만약에 새벽에 국회의원들 정족수가 안 되고 국회 못 들어가게 막아서 또는 찬성표를 다 안 던져서 가결이 안 됐다. 그러면 지금 이 방송 못 하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마음대로 거리를 다니지도 못하고요. 군인들이 계속 총 들고 거리에다 진주해 있을 것이고 혹시 SNS에 내가 정부 비판이나 이런 걸 쓴 사람들은 갑자기 체포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정부의 비판적인 정치인들이나 뭐 인플루언서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역시 바로 체포당할 수가 있고 방송국, 언론, SNS 이런 건 모두가 군의 통제에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겠죠. 가장 큰 문제가 경제 아니겠어요? 바로 비상계엄 선언되자마자 환율이 급등하고 이 대한민국 원화 가치가 폭락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인 시장에 또 역시 폭락 사태가 났죠. 그리고 이제 오늘 아마 주식 시장이 개장을 못했을 수도 있고 했다 하더라도 엄청난 폭락 사태. 각종 무역 또는 경제 산업 관련된 업종들, 자영업자분들 영업도 못하거나 매출이 급감하거나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계속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벽에라도 좀 가결된 게 다행인. 천만다행이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한다면 우리는 좀 어떻게 헤쳐나가는 게 좋을까요?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안 되죠. 다시 발생하면 안 되고요. 아마 이번에 그 상당히 특히 정부 내에 있는 분들 또는 여권 내에 있는 분들도 많이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 비상계엄 발동이 너무 그 짜증나고 또는 반칙을 한다고 느끼는 상대방에 화가 나서 좀 편법적으로 혼내주고 내가 옳다고 느끼는 대로 하려다가 엄청난 이제 그 잘못을 저지른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떤가요? 결국은 아마 현재 대통령과 여당 심각한 문제에 빠질걸요? 정통성에 있어서도 지금 미국에서도 바이든 대통령 발표 내용을 보면 대단히 우려할 만한 한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다행스럽게도 국회에서의 만장일치 표결로 해제되었음에 안도한다 이렇게 표현이 나왔어요. 그 이제 우려, 그 다음에 다행, 안도 이 세 가지의 표현 속에 우리 가장 가까운 우방인 미국이 만약에 비상계엄이 또다시 일어나게 된다면 그때는 더 심각한 그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겠고 다양한 안보, 경제, 사회 문제가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지금의 여당이나 정부는 대국민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대외적인 신인도 상당히 떨어질 것이고 오랜 기간 동안 정치적인 타격을 엄청나게 입을 것이다. 아마도 이런 결정 다시는 안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국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의견을 표명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국민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되겠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비상계엄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원래 오늘 라이브 방송 주제가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의 모든 것입니다. 사실 4가지 주제를 먼저 미리 드렸었는데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의 모든 것 그리고 최근에 내신 카스트라토에 대한 주제였고요. 그리고 MG 그리고 표창원 이게 3번째 주제였고 마지막 주제가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마지막에 뭐였죠? 하나 더 있었는데 마지막이 뭐였을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어제 그 비상계엄 때문에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기억력이 쇠퇴했어요. 고민 상담소가 마지막 주제였습니다. 예. 고민 상담. 그래서 처음에 투표를 올렸을 때 다들 한 번씩 다 해달라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의 모든 것이 압도적으로 1등을 해서 가장 먼저 라이브 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주제 넘어가기 전에 혹시 요즘 어떻게 지내셨나요? 복귀 방송이 오랜만이라 다들 막 반갑다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네, 오랜만에 했는데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동안 정신 없었죠. 아시는
부분들도 있고요. 방송에서 보시는 거, 그다음에 이제 특강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안 보이는 곳에서도 제가 하는 일이 워낙 많아서 뭐 눈코 뜰 새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고 특히 이제 국제적인 그런 그 업무 미국 프로파일러 브렌터베이랑 함께 교류 협력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프로파일링 아카데미에서 사용하는 교재를 책으로 만들어내는 작업, 지금 안일영 연구원, 우리 또 이승아 실장 엄청나게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그 일도 하고 있고요. 네. 소장님 때문에 못 하고 계시다는 실장님의 네, 빨리 해주시기 그렇습니다. 바랍니다. 어쨌든 뭐 눈코 뜰 수 없이 보냈습니다. 네. 카스트라토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간략하게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카스트라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 혹은 세계인은 둘로 나뉜다. 하나는 카스트라토를 읽은 분과 읽지 않은 분. 그 정도로 예, 저에게는 이제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인생을 전반기 후반기로 이제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전반기는 실제 현장에서 살았죠. 경찰관으로, 교수로, 또 뭐 국회의원으로, 또 프로파일러로. 근데 후반기는 상상의 세계에서 작가로서 소설 속에서 이제 살아 나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고요. 그래서 현장 일은 물론 이제 서서히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이제 제가 사라져 갈 텐데 그 사이에 이제 뭐 안일영 연구원을 포함해서 우리 민간 사건 분석사들이 빨리 좀 쫓아와서 저를 이제 퇴물로 밀어내고 새로운 그 프로파일러들이 민간 프로파일러들이 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뭐 강의, 교육, 그다음에 방송, 분석 이런 이제 업무들, 현장 업무들, 또 경찰이나 관련된 자문들 이런 업무들은 이제 서서히 저보다 더 잘할 새로운 젊은 민간 프로파일러, 민간 사건 분석사들에게 조금씩 이제 양도하고 저는 이제 소설가로서 완전히 전환을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작품이 카스트라토이기 때문에 카스트라토에 거는 저의 애정과 관심과 기대와 읽어준 분들에 대한 저의 애정 이건 뭐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또 카스트라토 이후에 이권 계획은 언제쯤이신가요? 지금 쓰고 있어요. 이건 이미 쓰고 있고 네. 출판사에서 이제 독촉을 좀 하고 계시는데 예상컨대 기대하건대는 내년 봄에 일단 제가 초고를 완성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출판사 편집자와 주고 받으면서 그 조율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 여름 내지 가을쯤에 책이 나오는 이런 일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참 카스트라토 저 재밌게 읽었는데 이권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재밌게 읽었다는 말로는 부족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재밌었는지 또는 뭐 어떤 게 부족하다든지 좋습니다. 비판도 가능한가요? 예, 얼마든지. 네, 사실 좀 카스트라토를 읽으면서 초반에 좀 저는 사실 아카데미 때 배운 내용이 정말 많이 나와서 좀 속으로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게 소설이 아니라 너무 좀 교과서적으로 읽히진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게 프로파일링을 배우지 않거나 새로 접한 분들한테는 또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좀 신기하고 좀 아카데미나 프로파일링에 좀 관심을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와, 거기까지 비판은 다음에? 네, 다음에. 아니, 하세요. 예, 그래도 뭐 비상계엄 발동 안 할 테니까. 네. 비판은 저는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아직까지 소설가의 문체가 조금 아쉽다. 아직까지 조금 교과서적이고 좀 학술적인 말투가 조금 있어서 딱딱하다. 그래서 좀 소설가적인 문체와 감정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수용하고 그래서 이제 2권부터는 조금 더 이제 소설적인 표현과 문체, 네. 소설가적인 이제 글쓰기 개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부터 표창원 범죄과학 연구소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본격적으로 라이브를 해볼 건데 실시간 댓글로 질문도 받고 있으니까 많이 댓글 남겨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 질문으로 인스타그램, 유튜브로 댓글 이제 받았는데 좀 민간 사건 분석사랑 아카데미 관련 질문이 꽤 많았어요. 네. 저희 연구소 메일로도 많이 질문이 들어오고 뭐 전화 문의도 많이 오고 있는데 요거를 네. 좀 라이브에서 설명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가장 먼저 제일 많은 질문, 민간 사건 분석사가 뭔지, 그리고 이 민간 사건 분석사를 따면 네. 프로파일러가 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민간 사건 분석사가 뭘까요? 민간 사건 분석사잖아요. 네. 네, 본인이 일단 먼저. 민간 사건 분석사는 일단 사건 분석 전문가로 기업이나 뭐 단체 내부 사건을 의뢰받고 또 기타 의뢰받은 사건에 대해서 감사 또는 사실 확인, 사건 분석 등을 통해서 민간 조사 그리고 분석을 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민간 프로파일러라고 네.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민간 사건 분석사는 민간 자격증이고요. 그 우리나라에 이제 자격증 제도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 자격증, 그러니까 변호사, 의사, 공인중개사, 운전면허증 이런 것들이 다 국가 자격증이거든요. 국가에서 관리하고 또 출제하고 선발하고 심사하고 이런 이제 자격증을 말하는 거죠. 국가가 하니까 당연히 합격하고 자격증을 발급받으면 그 부분에서는 공인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자격증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 아닌데 민간 운영인데 국가가 인정을 해주는 공인 자격증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그 사회복지 기능이라든지 교육 쪽 협회나 상당히 오랜 기간 공신력을 쌓은 그런 민간 단체 기관들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되게 국가 공인 민간 자격증이에요. 세 번째가 민간 자격증. 이 민간 자격증은 누구나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는 관련된 그 자격증의 소관 부처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요. 신청을 하면.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승인을 안 해주고요. 문제가 없다라고 확인되면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간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실제 현행법에 어긋난다든지 또는 사회 윤리나 상규 도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어떤 부분이든 개설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개설된 민간 자격증이 제대로 관리되는지는 역시 그 소관부처에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민간 사건 분석사는 그러한 민간 세 단계 중에서 민간 자격증에 해당되고요. 이 부분은 가장 이제 관심 갖고 계실 유사한 것이 탐정 관련된 자격증들도 다 민간 자격증입니다. 그런데 탐정은 쉽게 말하면 그 조사할 수 있는 조사하는 그러한 이제 민간 자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테고 민간 사건 분석사는 분석하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경찰 내에서 그 일선 형사 역할 이런 부분들을 민간이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탐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반대로 이제 그 프로파일러 역할을 하는 사람의 민간의 대응이 민간 사건 분석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민간 사건 분석사가 된다면 프로파일러가 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네라고 드릴 수가 있는데 프로파일러가 어떠한 공식적인 법적인 그 용어는 아닌 거죠.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대중적 용어고 그다음에 학술적 용어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민간 사건 분석사를 하게 된다면 프로파일러 역할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자기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가 입증이 되어야 예를 들어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서 사건을 수임하고 무죄 입증을 하려고 하는데 저쪽 검찰은 경찰 프로파일러를 통해서 이 사람이 범죄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분석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무죄임을 입증하고 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분석을 의뢰한다. 그걸 수행하는 것이 민간 사건 분석사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보험 조사 또는
회사에서의 내부 어떤 문제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을 할 때도 경찰에 의뢰 못 하잖아요. 민간 사건 분석사가 해줄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민간 프로파일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프로파일링 아카데미를 하면서 제일 좀 오 싶었던 게 프로파일러가 생각보다 이제 범죄 심리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법과학, 법의학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돼서 그게 되게 좋았고 그거를 저는 사실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우고 습득해서 좀 쌓아나갈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공이 아닌데라고 말씀을 하셔서 맞아요. 프로파일링 아카데미를 거쳤잖아요. 네. 지금 이제 2급입니다. 네. 안혜령 민간 사건 분석사는 대한민국 최초의 2급 민간 사건 분석사 몇 명이죠? 8명인가 9명인가? 9명입니다. 9명의 대한민국 최초 2급 민간 사건 분석사 중에 한 분이고요. 전공이 아니라고 했죠. 네, 대학에서. 아닙니다. 예, 전혀 이런 그 범죄 수사나 법이나 관련된 전공이 아니고요. 그런데 어떻게 민간 사건 분석사가 되었죠? 그 과정과 절차를 한번 이야기해 줘 보세요. 저는 평소에도 이제 범죄 심리에 관심이 좀 많았고 지금 전공을 하기 전에도 좀 고민을 했을 정도로 좀 관심이 많았는데 좀 우연한 기회에 이제 경찰 공부를 따로 하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민간 사건 분석사를 접하게 되고 사실 마침 경찰 공부하면서 아 뭔가 이거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카데미를 등록을 하게 됐고요. 프로파일링 아카데미. 네, 프로파일링 아카데미를 등록을 하게 됐고 네. 100시간의 수강을 거쳐서 수료를 하고요. 네. 수료를 하면 3급 민간 사건 분석사 자격 시험 응시 조건이 되기 때문에 네. 3급 민간 사건 분석사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고 그리고 심화 훈련 과정을 3개월 오프라인으로 거쳐서 2급 민간 사건 분석사 시험을 보고 취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네,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시험에 합격하는 건 아니죠. 맞아요. 맞습니다. 네. 본인 사정 때문에 그 안타까웠던 건 프로파일링 아카데미를 다 마치지 못하고 수료 못하신 분들, 중간에 이제 수업을 다 못 들으신다든지 그런 분들. 수료는 하셨는데 아쉽게 시험에서 탈락하신 분도 계시고요. 하지만 경험해 보니까 어때요? 전공자가 아닌데 합격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아카데미 과정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증거법 관련된 법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법의학 부분도 있고, 상처나 사인 관련해서, 그다음에 법과학 부분, 뭐 지문, 혈흔, 족적, 또 광원 이런 데에 대한 이제 법과학적인 내용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심리, 인간 심리, 그 다음에 사건 분석, 실제 케이스 분석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어렵지 않았어요? 사실 관련한 그런 지식을 미리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쉬울 수는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경찰 공부를 하면서 제일 그나마 좀 쉬웠던 파트가 사실 전 증거법 파트를 이미 공부를 하고 아카데미를 들어왔었기 때문에 경찰 준비를 네,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도움을 받았지만 그래도 전혀 노베이스였는데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고 특히 3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미 공부만 열심히 하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이제 수능 만점자한테 물어보면 네,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 잘 거 자고 먹을 거 먹으면서 했습니다. 이런 이제 소가리님이 50대도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가능합니다. 해보시니까 어때요? 사실 그 아카데미 동기분들 중에 나이가 많으신 분도 계시고 네, 맞아요. 최연소가 아니잖아요. 더 어린 분도 맞아요. 있었죠. 네. 예. 뭐 어떻든가요? 나이가 영향이 어느 정도 있던가요? 나이는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영향을 하나 끼치는 건 이런 걸 잘 볼 수 있느냐, 버텨낼 수 있느냐의 문제지 나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참 안타까웠던 것이 중간에 수료하지 못한 분들, 네. 그 업무 혹은 맞아요. 이제 육아 혹은 가사 또는 병환 때문에 또 중간에 수료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지 열심히 했는데 수련 못한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예, 본인이 그 계속해서 따라오시고 수강을 하시면 다 수료하실 수 있고 또 합격하실 수 있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민간 사건 분석사 1급, 2급, 3급의 차이점이 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네. 지금 안일영 연구원은 2급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이제 아카데미 프로파일링 아카데미 수료하고 3급 시험에 합격하면 뭘 할 수 있죠? 2급 민간 사건 분석사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사건 분석 보조를 3급은 네.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프로파일링 보고서를 작성할 수는 없죠. 함께 도와서 그 수련을 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2급은 2급은 본인의 이름으로 사건 분석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렇죠. 그건 그 자기 사무실을 개설할 수도 있죠. 네, 맞아요. 예, 예를 들자면 안혜령 민간 사건 분석사 사무소 맞아요. 개설해서 저한테 사건 의뢰하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는데 9분 중에 그런 분 계신가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안 계시죠.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죠? 저희 생각으로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2급을 취득하고 좀 많이 느낀 건 이게 웬만한 책임감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건 초창기고 아직까지 선배가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9분 다 그리고 제가 좀 겁을 많이 줬잖아요. 네,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맞아요. 예를 들어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건 이건 부정부패다. 독립적으로 해야 되고 책임져야 하고 용기가 있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9분 모두 선뜻 내가 민간 사건 분석사입니다. 나한테 사건 의뢰해서 이런 분은 아직까지 안 계시고 계속 수련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네, 사건 분석사랑 같이 하고 계시고 네. 그런 수련을 거쳐서 언젠간 누군가가 이제 준비되었다고 생각할 때 본인의 이름으로 이제 실제로 사건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 1급은 1급은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프로파일링 아카데미나 아니면 심화훈련 과정과 같은 그런 아카데미를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강사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예, 강사가 될 수 있고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이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프로파일링과 법과학, 법의학 그리고 증거법 관련된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교육해 줄 수 있고 훈련해 줄 수 있는 마스터, 그렇죠? 네, 태권도 같은 맞습니다. 경우는 이제 단이 있다면 사범 자격증은 4단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사범 자격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아직까지 1급은 없죠. 1급은 아직 없습니다. 네. 지금 9분 중에 내년 2025년에 이제 첫 1급 시험이 있을 텐데 다들 너무 겁을 먹고 계셔서 네. 1급 시험 심사는 지금 계획으로는 변호사 중에 최초 발표. 최초 발표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면 그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급 네. 민간 사건 분석사는 우선은 프로파일링, 그다음에 법과학, 법의학 또 범죄 수사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래서 그 주제를 미리 정해주지 않고 시험 현장에서 던져준 주제를 강의, 수업을 짧게 할 수 있는 능력 검사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실제 예를 들어 법정에서 감정인으로 출두해서 의뢰인, 피고인을 위해서 이 사건의 그 분석을 해줄 수 있는 그러면 검사의 반대 신문을 받고 비판적인 문제 제기 그렇게 분석한 근거가 뭡니까? 라는 이 과정을 스스로가 한번 시험 때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지 방송에서 갑자기 찾아와서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충분히 시청자들에게 유익하고 올바른 그런 분석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 그걸 또 검사하게 될 테고요. 그리고 사건 현장에 와서 그 현장 수사를 제대로 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증거에 대한 분석을 하는 과연 이 증거물에는 어떤 시약을 써야 되느냐 이 증거물에는 어떤 방법 먼저 적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되느냐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시험을 볼 거고 저는 시험 평가를 하지 않을 겁니다. 1급은. 오. 그래서 변호사, 그다음에 법과학 전문가, 현장 수사 전문가, 그리고 방송국 PD 이런 분들을 섭외를 해서 그분들께 심사를 하도록 지금 계획상으로 그렇습니다. 겁먹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 겁이 더 나는데 아무도 아니요, 미리 응시 안 할 준비하시라고. 것 같은데 응시를 네. 하셔야죠. 응시를 못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네. 비건지향님이 잔인한 거 못 봐도 상관없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현장을 아카데미 때도 프로파일링 아카데미 때도 현장 사진을 좀 보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특히 그리고 2급을 취득하면 더 자주 접하기 때문에 잔인한 거 못 보시는 분들은 저는 조금 추천하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프로파일링 아카데미 때는 잔인한 현장 사진이 나온다거나 할 때 또 경고를 띄워주시잖아요. 그래서 아카데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지만 2급부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렇죠.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MSK님이 현재 대학생이고 과학수사학 대학원 진학 예정입니다. 꿈이 탐정인데 민간사건 분석사 자격증 추천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탐정이라는 게 저희 쪽에서 하는 뭐 법과학, 법의학, 프로파일링 관련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저는 탐정이 꿈이라면 추천을 넘어서 좀 필수적으로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탐정은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조금 우려의 대상이었던 탐정이 사생활, 침해, 법의 어떤 불법의 경계 속에서 이렇게 위치 추적기를 몰래 단다든지 또는 몰래 촬영을 한다든지 미행 감시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해서 뭐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아내거나 뭐 이런 것들이라면 굳이 민간 사건 분석사 필요 전혀 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가족이 실종되었는데 실종된 가족을 경찰이 그 범죄 혐의가 없어서 수사해줄 수 없다라든지 혹은 기업이나 어떤 특정 내부에서 발생한 사내 절도 사건 또는 혹시 우리 내부의 기술을 다른 곳에 유출하지 않나 아직까지 범죄 사건인지 아닌지 몰라서 경찰이 개입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의뢰할 대상으로서의 탐정이라면 우선 민간 사건 분석사는 증거에 대한 그런 발견, 그렇죠? 그리고 그 체증, 잠재 증거를 현재 증거로 개발하는 방법,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건을 분석하는 그런 시야, 사람에 대한 기본 심리, 범죄 행동, 그다음에 면담 기법을 훈련받잖아요. 인지 면담 기법, 사람을 앞에 두고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던져서 그 사람이 하는 답변과 반응, 신체 반응을 보고 추가 질문을 무엇을 해야 할지 거짓 반응을 감지해내고 이런 것들 모두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합법적이고 의미 있고 중요한 탐정 업무를 하려면 반드시 민간 사건 분석사를 취득하시기를 저는 권고해드리고 싶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는 게 온라인 강의로 이루어지잖아요. 프로파일링 아카데미가. 그래서 이 온라인 강의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원하는 시간대에 그냥 들어와서 들을 수 있는 강의인지를 좀 많이 물어보시고 네. 그리고 또 조별 활동이 있는지 아무래도 직장인 분들이 좀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실제 수강자로서 어떻게 운영됩니까? 실제 수강자로서는 이제 저희 프로파일링 아카데미는 실시간 강의가 아니라 녹화 강의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녹화 강의도 이제 해당 1주차면 1주차 강의가 오픈되고요. 2주차면 2주차 강의가 오픈되는데 그 해당 주차마다 그 주차에 다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수강 인정 날까지 들어도 되고 실제 수강생분들 중에는 좀 마지막에 몰아서 듣는 분들이 좀 막 1.5배속으로 돌려서 들으시고 네. 막 2배속으로 네. 돌려서 들으시고 수료 조건을 좀 완수하기 위해서 다 좀 몰아듣는 분들도 많아서 뭐 무리 없이 저는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게 클래스인이라는 그 네.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여기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언제든지
출퇴근하면서도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녁에 퇴근 이후에 들으실 수도 맞아요. 있고, 보실 수도 있고, 컴퓨터에서도 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보실 수 있는데 제가 늘 권해드리는 건 가급적이면 해당되는 강의 주에 소화하셔라. 네. 미루지 마시라. 그렇죠? 미뤄두면 맞습니다. 어때요? 나중에 폭탄이 터집니다. 예, 밀린 거 한꺼번에 소화하시려면 그것도 네. 집중도 안 되고 기억도 잘 안 되시니까 가급적이면 해당 주차의 강의는 원하시는 또 시간 나실 때 꼭 그 주차에 소화하시라 맞아요. 하는 건 이제 권해드리죠. 저는 처음에 놀랐던 게 한 주차에 강의가 뭐 한 대여섯 개 될 줄 알았는데 18개 강의가 오픈이 돼서 이거 정말 밀리면은 참사가 나겠구나 맞아요.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전은 이미 해본 분들이 또 아카데미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체험전은 이미 해본 적이 있는데 아카데미 현장 실습은 어떤 게 좀 다른지. 어떻게 달랐던가요? 사실 저는 체험전에 해본 적이 아, 없는 체험은 안 상태에서 했구나. 예. 네, 현장 실습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 아카데미 현장 실습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좀 바뀐 점은 원래는 체험전과 유사한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됐지만 좀 깊은 이론을 다뤘다라는 차이점이 있었다면 5기부터는 체험전은 좀 법과학 프로파일링을 좀 즐길 수 있게 가볍게 하고 현장 실습은 좀 깊은 이론을 바탕으로 함과 더불어서 이제 체험전은 추가 증거를 나눠주죠. 사건에 대한. 그런데 이제 현장 수사 실습은 추가 증거 없이 현장 수사만으로 사건을 좀 프로파일링 해야 된다는 차이점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험전은 말 그대로 한번 체험해 보시는 거 재미삼아. 그런데 프로파일링 아카데미에서 현장 수사는 실제 수사하듯이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봐야겠죠. 맞아요. 그래서 체험전에서는 용의자를 주죠. 네. 용의자를 5명 또는 6명을 주고 그 안에 누가 범인일까 이렇게 접근하지만 현장 수사할 때는 용의자를 안 줍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처음 현장을 보고 피해자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던져서 질문을 하면 답을 주죠. 네. 예, 그래서 질문을 잘 던지시면 법과학적인 그런 국가수의 검사 결과를 준다든지 또는 이 질문이 누구 것이다라는 걸 준다든지 또는 통신수사 기록을 준다든지 맞아요. 그렇게 해서 잘 질문을 던지신 조는 사건 맞죠. 실체에 잘 네. 접근할 수가 있고 질문을 제대로 안 던지신 분들은 완전히 헤매는 네.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맞아요. 실제로 5기 현장 수사 실습에서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들어온 질문인데 현직 경찰분이 근무 시간 때문에 오프라인 과정, 그러니까 저희는 프로파일링 아카데미에 오프라인 과정이 2개가 있잖아요. 예. 현장 수사 실습과 프로파일링 실습 2가지가 있는데 이 오프라인 과정을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수료를 못하는 건지에 대한 좀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 오프라인 과정 2개도 온라인화 했죠. 네, 네,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분은 본인에게 사실 좀 불리한 거죠. 네. 대신에 온라인으로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렸기 때문에 수료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본인이 직접 해보실 수 있는 네. 기회를 좀 놓치시게 되고 간접 다른 동료 동기들이 체험하시는 것을 영상으로 지켜보시고 간접 참가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니까 수료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현장 수사 실습은 저희는 녹화본으로 제공을 하고 프로파일링 실습은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그렇죠. 네, 하기 때문에 뭐 수료에는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체험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체험전에 오신 분들이 심화 과정을 보셨나 봐요. 그래서 심화 과정을 보고 심화 과정이 너무 재밌어 보이는데 심화 과정만 할 순 없냐라는 질문이 좀 많으셨어요. 네, 그건 안 되죠. 그렇죠. 예. 네. 심화 과정은 어땠어요? 심화 과정? 저는 사실 심화 과정이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화 훈련 과정은 이제 3개월 동안 오프라인으로 연구소에서 진행이 되고 실제로 저희가 첫 주차에 첫날 오자마자 바로 현장 수사에 던져지고 나서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달에 또 직접 체증도 해보고
추적, 감시, 미행, 그리고 야외 현장 수색 이런 걸 다 몸으로 부딪히면서 해보는 거다 보니까 참 매력적이긴 한 과정인데 3급 취득한 분들만 할 수 있는 게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기초적인 맞아요.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하고 지식이 있으셔야 하고 맞습니다. 법과학, 그다음에 수사 기법, 분석 기법, 또 면담 기법 이런 것들이 충분히 훈련이 되어 있으셔야 하잖아요. 맞아요. 우선 심화 과정은 첫 수업 오시자마자 제가 만들어 놓은 현장과 맞닥뜨리게 되죠. 네. 예. 그리고 실제 범죄 현장 같은 거기에서 이제 처음 현장 수사를 하고 그래서 증거물도 확보하고 1차적인 현장에 대한 분석 이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가 주어지면서 암호풀이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용의자에 대한 추적하고 추적하다가 화를 많이 냈죠. 많이 냈습니다. 예. 추적 대상자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내리다가 따라 내리니까 혼자 네. 올라타 버리고 놓쳐버리고.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용의자가 도주하다가 야산에 증거물을 은닉했는데 그걸 암호도 풀고 근처까지 가서 1시간 반 동안 10여 명이 정밀 수색을 하고도 못 찾았죠. 네, 못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없다고 저한테 항의했어요. 아, 없다고. 그때 제가 올라가서 딱 찾아서 보여드렸을 때 오모 수강생분이 예, 저에게 무척 우호적이었던 네. 아주 우호적이었던 상당히 거구의 남성 오모 수강생이 저에게 분노를 와 네. 그때 무서웠어요. 저를 때릴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이게 할 말이 있는 게 예. 올라가서 소장님이 바로 찾으신 게 아닙니다. 아, 왜냐하면 어딨지? 라고 하시고 묶어놓은 리본 아래를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시면서 여기 어딘데? 라고 맞아요. 하시는 예. 걸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아, 저도 그때 혹시나 없으면 어떡하나. 이거 완전히 네. 개망신인데. 근데 그때 찾았을 때 저도 모르게 너무 기뻐서 맞아요. 여기 있잖아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은 못 찾았는데. 소장님이 저희가 못 찾고 항상 실패하실 때마다 보여주는 웃음 그런 게 있나요? 그 어. 앞니 두 개만 보이시는 그 찐 행복할 때 나오는 미소가 있어서 다들 그게 끝나고 막 분노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같은 수강생끼리 이제 서로 한 명은 면담을 하고 다른 사람은 네. 피면담자가 돼가지고 제가 또 미션을 줬죠. 네. 각자에게 거짓말을 여러 가지 정보 중에 거짓말을 하도록 미션을 줬고 그때 안혜령 수강생은 어떤 거짓말 미션을 받았죠? 제 원래 본명이 안순자라는 라는 그 다들 네. 그냥 안순자라는 이름 듣자마자 아 저거 거짓말이다 라고 그냥 알아버리셨던 기억이 그건 있습니다. 믿기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이제 거짓말 미션을 주고 면담을 하면서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파악해내는 뭐 그런 것까지 심화 과정이 참 재밌긴 재밌어요. 그런데 맞아요. 그것만 할 수는 없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 건달 토끼님이 수강생분들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평균 연령 계산하기 어렵죠. 네, 맞아요. 10대부터 5, 50, 60, 50대까지. A9이 뭐죠? 시즈님이 A9을 네, 요거는 조금 있다가 음. 관련된 질문이 있어서 이따 A9님이 보내주신 질문 이따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연령대는 저는 연령과 크게 상관없다, 그렇죠? 예. 네, 20대, 30대, 40대, 50대 다 있으셔서 그래도 30대 분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직장인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온라인이고 부담 없이 그냥 관심 있던 분야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직장인 분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급수별 난이도를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급수별 난이도 어땠어요? 3급과 2급. 3급은 저는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프로파일링 아카데미만 잘 따라온다면 저는 사실 쉽게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따라온다면. 그렇게 설계를 했으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뭐 3급 시험은 1차는 문제은행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퀴즈를 저희가 매주차 나가는데 그 퀴즈들 중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퀴즈만 열심히 공부해도 1차는 무리 없이
할 수 있고 2차 프로파일링 보고서도 노력했는가 그리고 잘 따라왔는가를 소장님이 보시기 때문에 네. 3급은 무리 없지만 2급은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급은 저도 조금 상당히 좀 떨어진 분들께는 무척 미안해요. 무척 미안한데 그게 이제 그분들의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각각의 사정 때문에 그 심화 과정을 완전히 다 충실하게 따라오실 수 없는 그런 중간에 이제 바쁜 일이 있었다든지 또는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합격하기가 좀 어려워지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좀 난이도를 설계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급 민간 사건 분석사는 자기 이름을 내걸고 프로파일링 사건 분석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이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법원에서 의뢰를 받기도 해요. 법원에서 제가 분석해 준 보고서가 참고가 되어서 이게 민사 사건에서는 과연 이 사건에 이 관련된 업체가 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안 되는지 또는 얼마만큼 이 사람에게 그 귀책 사유가 있는지 형사 사건이라면 이러이러한 그 수사와 기소 과정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지 그런 게 그 판단이 되는 게 2급인데 누구나 쉽게 따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심화 과정 중 모든 3개월 동안 정말 빠짐없이 다 충실히 이수하셔서 그 기본적인 그런 그 프로파일링 사건 분석의 표준 자격을 획득하셔야 그래야 받으실 수 있는 게 2급이다. 저도 3개월 열심히 했는데 좀 붙여주실만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처음에 했었는데 이제 2급 민간 사건 분석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연구소로 들어오는 사건 의뢰를 분석 보조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건 기록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쉽게 따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죠. 일단 2급이 되셔서 저랑 같이 이제 분석을 하실 때 보면 실제 사건들을 계속 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은 실제 피해자가 있으시고 또 사건 용의자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프로파일링의 기본 틀에서 어긋나서 본인의 주관적인 그런 추정, 선입견 이런 것에 따라서 분석을 한다든지 혹은 그렇게 접한 사건의 어떤 내용들이나 관련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해버린다든지 우리가 전부 이제 보안 서약서를 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윤리적 측면도 그렇고 그 프로파일링의 기준에 대한 그 자격도 그렇고 그래서 2급은 조금 까다롭다. 네. 그래서 한 번에 합격 못 하실 수도 있다.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건 3급 민간 사건 분석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저한테도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 2급이 되면 도대체 뭘 할 수 있냐라는 게 좀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2급 민간 사건 분석사들이 뭐 어디 앞으로 나와서 활동을 한다거나 하고 있는 시점이 아니다 보니까 도대체 2급이 되면 뭘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차범근 축구 아카데미를 다녔다고 해서 모두 프로 선수가 되나요? 아니죠. 아니죠. 2급이 됐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자동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2급이 됐다는 것은 일단 자기 이름을 내걸고 사건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낼 수 있다. 그러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하는 것들.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의 많은 방송에서 의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분이 그 정도의 실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런 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도 시청자들께서 문제 제기를 안 하시고 또는 들을만 하네라고 하신다면 그건 이제 본인의 역량인 거예요. 두 번째 역시 제가 하는 거 법원이나 또는 변호사, 로펌 뭐 이런 곳에서 이 사건에 대한 분석 의견을 좀 내주십시오. 제가 그러한 역량이 있다고 믿으시니까 저한테 의뢰를 하시겠죠. 2급은 우리 규정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걸 의뢰하느냐, 그건 그분이 그만큼의 실력을 인정받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뭐 손해보험협회 뭐 이런 곳에서 그런 보험 사고 관련해서 어떤 사건의 특성상 이 사건 관련에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이급 민간 사건 분석사라면 자기 이름을 내걸고 분석 의견을 제시할 수 있죠. 그럼 그 분석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보험 청구를 하는지 안 주는지 이런 게 소송이 된다. 그럼 법정에 가서 증인으로서 나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서 왜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라고 그 진술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감정인으로서 출석해서 그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2급 민간 사건 분석사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에 자동적으로 주어지느냐? 그건 아니다. 자기가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초기 그 첫 9명의 2급 민간 사건 분석사들이 있다는 것은 오늘 처음 많이들 아셨을 테니까 네. 이후에 이분들이 제가 이제 그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기회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저랑 같이 사건 분석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싶을 때 한 번씩 제안을 변호사께도 한번 이분 분석 한번 맡겨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또는 뭐 보험사라든지 또는 강의도 마찬가지죠. 네. 강의도 이분께 한번 의뢰해 보십시오라든지 같이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실력을 인정받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이 그 이외에도 창의적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 꽤 있겠죠. 네. 가끔 학교나 이런 데 가서 강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질문이 들어오면 드리는 공식 답변은 연구소로 들어오는 언론, 방송, 경찰, 뭐 검찰, 법원과 같은 곳에서 의뢰하는 사건 분석, 실제 사건 분석을 보조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희 CSI 프로파일링 체험 전에 조교로 참여하실 수 있다. 현재 그렇죠. 네, 법과학 조교로 참여할 수 있다. 근데 저는 이거 참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1급 시험과도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두 개를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연관되는 질문이고 요즘 진짜 많이 들어오는 질문인데 연구소에 취업할 수 있는 방법. 아하. 이건 뭐 그야말로 안혜령 연구원이 답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어때요? 누가 어떤 자격이 있어야 취업을 할 수 있죠? 연구소에? 일단은 2급 중에 네. 선발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네, 우리 네, 표창원 하고 범죄과학연구소는 채용 조건이 기본적으로 2급 민간 사건 분석사 이상이어야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 체험 전에 오랜 간격을 두고 3번 방문해 주셨던 분이 있는데 예. 갈 때마다 뵀던 직원분들이 알아보셔서 신기했다. 아, 그래서 소장님도 알아보시고 하더니 재방문이냐고 물어봐 주신 적도 있고 그래서 혹시 직원 선발 조건에 뛰어난 기억력도 포함이 되는가? 별도로 그러한 이제 역량을 조건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이제 2급 민간 사건 분석사를 채용 조건으로 삼고 있다 보니 프로파일링 아카데미 심화 과정 3급, 2급 시험 거치는 과정에 일반인과는 조금 다른 그렇죠? 관찰력, 기억력, 집중력 이런 것들이 향상되는 것은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뛰어난 기억력은 잘 모르겠는 게 사실 소장님한테 처음 얘기하는데 제가 사실 살짝 안면인식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가끔 못 알아보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소장님이 제가 머리가 바뀌거나 이러면 잘 못 알아보시죠. 이 연구소 기밀을 지금 유출하다니. 네, 기밀입니다. 최근에 한 민간사건 분석사 2급 분이 진짜 자주 오시는 분인데 머리를 단발로 싹둑 잘랐는데 못 알아보셔가지고. 은지 씨가 그랬죠. 아닙니다. 아닌가? 도현님입니다. 맞다. 예. 은지님은 심화 분석할 때부터 머리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은지님이 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제가 이래요. 늘 네. 저 정도의 이런 그 기억과 인식 장애가 있어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좀 자주 오시는 분들이 흔하진 않아서 체험 전에 그렇게 그쵸, 막 3번씩 아직까지는.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좀 기억에 남는 얘기를 해주시면 좀 기억이 많이 남아서 다 기억을 하는 것 같고 다른 취업 조건 사실 저는 연구소라서 되게 연구 활동만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하나의 회사기 때문에 마케팅 부분도 해야 되고 기획도 해야 되고 생각보다 일반 회사처럼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어서 좀 관련 업무를 했던 분이라면 전 개인적으로 직원 입장에선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 자리가 있어야죠. 네, 맞아요. 우리가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큰 것이 아니다 보니까 네. 얼마나 이제 앞으로 잘 돼서 연구소가 또 이제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해지느냐에 따라서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추가 채용을 하게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추가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다음에 네. 기회가 생기면. 네. 좋습니다. 그리고 MSK님이 민간 사건 분석사는 현재 민간 자격증인데 나중에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이 된다면 민간 자격일 때 자격을 취득한 분들은 나중에 국가공인 민간 자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저희도 지금 계속 노력을 해서 현재 민간 자격증을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민간 자격증을 취득한 분께는 자동적으로는 아니고요. 경과 규정 어떠한 그 새로운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에 걸맞는 어떤 뭔가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그 보고서를 쓰신다든지 시험을 친다든지 하는데 그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건 나중에 좀 확인을 해봐야 돼. 교육을 또 이수하신다든지 하지만 얼마든지 그렇게 새로운 그 국가공인 자격증이 되었을 때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열어드릴 겁니다. 그 해외와 국내 민간 사건 분석사의 활동 비교 좀 설명해 주세요. 해외는 활성화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활성화되어 있죠. 가장 비근한 예로 이제 관심 있는 분은 아실 텐데 저랑 아주 가까운 친구인 네. 브렌트 터비 미국 프로파일러, 미국의 민간 사건 분석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경찰관이었고 형사였고 경찰대학 교수였고 하지만 미국 프로파일러 브렌트 터비는 그런 경력이 전혀 없어요. 네, 맞아요. 예, 지금 안일영 민간 사건 분석사처럼 일반 민간 대학을 나와서 법과학 석사학위를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범죄학 박사학위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 사이에 이 민간 법과학자로서 프로파일링 기법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훈련 연수를 스스로도 받고 하면서 사건 수임을 하면서 이제 점차 그런 그 프로파일러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프로파일링에 대한 책을 썼죠. 그래서 그 교과서 크리미널 프로파일링이라는 교과서가 아마 전 세계에서 프로파일링 관련해서 가장 많이 팔렸고 읽히고 있을 겁니다. 네. 어떠냐 상황이 지난번에 이제 와서 그 같이 강의도 하고 얘기도 하고 했지만 미국은 우리랑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보장이 돼요. 그래서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이 필요로 한다면 우리는 지금 변호인만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탐정 그 다음에 민간 사건 분석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국가에서 예산으로 지급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브렌터비 같은 경우는 어떠냐? 연방 사건의 경우에는 한 사건을 그 피고인을 위해서 수임을 하면요, 한 사건에 기본적으로 수임료만 $11,000,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400만 원 이 정도를 연방 사건을 받는데요. 여기다 추가로 비용 영수증이 첨부가 되면 이제 그 환급되는 비용은 $3,000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한 사건 수임한다 연방 사건 그러면 이제 거의 뭐 한 2천만 원 가까이의 그런 이제 수입이 생기는 거겠죠. 주는 조금은 이제 단가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시나 카운티 이런 것은 조금 더 단가가 내려가고. 그래서 그런 이제 수입 차원 측면에 있어서도 민간 사건 분석 시장이 또 민간 프로파일링 시장이 상당히 이제 넓게 열려 있는 그리고 고부가가치 고수입의 그런 전문 직종이 되어 있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국가의 어떤 그 예산 보조 지원 제도가 없다 보니까 의뢰인이 그 부담할 수 있는
분에게만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민간 사건 분석사 기준에는 개인은 수임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사건을 받지 않고요. 네. 변호사, 로펌 혹은 기업, 단체 그죠? 이런 국가기관에서만 수임을 받는 것으로 지금 우리는 되어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국가랑 민간 둘로 나눠져 있고 영국은 또 다르잖아요. 영국은 저도 아카데미 때 배우기로는 영국에서는 집중근무제로 해서 하나의 기관에서 계약직 공무원 형태로 프로파일러들이 근무하면서 그리고 각 기관 그리고 뭐 지방에서 의뢰를 하고 전담 프로파일러들을 배정을 해서 그렇죠.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의뢰기관에 보고서를 회신해주는 형태인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NCA, National Crime Agency라는 이제 우리나라 국가수사본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기관에 민간 프로파일러들이 계약직 공무원 형태로 집중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별로 나누어서 사건을 의뢰받으면 다른 곳에서 피어 리뷰, 그 비판적인 검증을 하기도 하고, 그 슈퍼바이저가 또 검증하기도 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드신 자격증이신가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비록 경찰관 출신이고 또 경찰에 언제나 애정을 가지고 있고 하고 있지만 진실과 정의라는 거는 반드시 균형과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만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일방적일 때 언제든지 은폐나 왜곡의 유혹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법과학, 프로파일링 이 영역에 있어서도 국가수나 경찰, 검찰 내에 있는 그런 프로파일러나 그 법과학자만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그에 대등한 이러한 그 전문가들이 있어야만 그래서 법정에서 만약에 다툼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서로 동등한 자격을 갖춘 그런 법과학자와 프로파일러가 함께 법정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분석하고 의견 제시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최종적으로 왜곡 없는 또 편견 없고 누명 쓰지 않고 일방적이지 않은 그러한 이제 진실이 실체적 진실이 법정에 드러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지금 프로파일링의 경우는 특히나 오직 국가 독점으로만 있기 때문에 민간 영역에서는 활성화가 되어야 그리고 국가에서 프로파일러로서 일하신 분들도 퇴직해서 민간에서 일하실 수 있어야 또 그 직무에 더 집중하실 수 있고 역량 강화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선순환 구조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 민간 영역의 프로파일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민간 사건 분석사 자격증도 개설하고 프로파일링 아카데미도 운영을 하는 거죠. 네. 요 라이브 방송은 종료 후에 다시 볼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네 아마 유튜브에 올라갈 것 같고요. 저희 재생 목록 중에 라이브 방송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분석 의뢰 외에 경찰이나 검찰 쪽에서 업무 협업 요청 들어와서 공적 업무에 투입이 가능한지. 가능하죠. 가능하고 제가 정치를 하기 전에는 무척 여러 차례 있었고 그런데 정치를 하고 국회의원 되고 어떤 특정 정당 소속이 되고 하면서 사실 중립성, 객관성을 잃게 됐었잖아요. 그 후유증이 여전히 이제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몇 차례 그 요청이 왔었어요. 그래서 도와드리기도 했고 다만 비공개로 공개할 수 없고 도와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도와드릴 수 있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탈당도 했고 완전히 정치를 떠났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개입도 하지 않고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계속 벌써 4년째 지속돼 왔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전혀 그러한 그 정치적인 지장이나 개입이 없다라고 믿으시게 되었을 때 그때 아마 경찰, 검찰 등의 공적 기관에서의 의뢰도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비건지향님이 현재 직원이 몇 분이세요? 라고. 기밀인데 제가 소장이고요.
그다음에 네. 저 뒤에 이제 실세 보이지 않는 실장 기획실장이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안혜령 연구원 직원이 있고 우리 상주 상근 직원은 이렇게 3명이죠. 네. 네. 하지만 2급 민간 사건 분석사 분들은 이제 파트타임으로 네. 시간이 될 때마다 조교로 오시고 있어요. 네, 우리 체험전 운영이나 또는 사건 분석 이런 걸 계속해서 같이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림대 융합과학 조사학과 학생들도 그 시간이 될 때마다 파트타임으로 함께 우리 연구소 업무 같이 해주고 계시죠. 맞아요. 그래서 직원만 따지면 저 하나입니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몇 명이서 일하냐. 직원은 몇 명이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실장님, 소장님 제외하고 직원 몇 명이야? 그래서 이러면 저 하나라고 항상. 그 지금 혹시 이제 그런 이 환경 속에서 혹시 갑질 피해를 겪은 적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갑질 피해는 없습니다. 갑질 피해는 없다. 그럼 어떤 피해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저보다는 소장님이 피해를 입으시는 게 많은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이제 특징이 있죠. 점심 식사 네.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가? 저희 점심 식사는 네. 식단표를 짜서 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을 처음에는 하면서. 그 전에는 제일 힘든 게 그거였죠. 맞아요. 오늘 뭐 먹을까? 맞아요. 네. 그런데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안혜령 연구원이 이 주변 모든 식당들을 이제 네. 조사해서 요일별로 좀 지정을 했죠. 맞아요. 예. 맞습니다. 푸드 푸드 프로파일링. 프로파일링. 예. 그래서 저희는 식단표를 짜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점심 뭐로 드시냐. 아하. 그래서 오늘은 뭐 먹었죠? 오늘은 타이, 네. 예, 타이 푸드를 먹었습니다. 맞습니다. 항상 그 식단표를 저희 문에다가 붙여놓잖아요. 그래서 실장님 방 문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있는데 항상 체험전 오시는 분들이 현장 수사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대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항상 보는 게 식단표를 보세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이게 뭐지 하고?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건과 관련된 식당들이나 식단표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네, 저희 실제 식단표다라고 말씀하시면 항상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가벼운 질문들을 몇 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진짜 많이 요청이 들어오는 건데 강남 쪽에 하나 있거나 아니면 지방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제 생각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체험전 홍보를 하면은 되게 방탈출 동호회 분들이나 아니면 보드게임 동호회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항상 해주는 요청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좀 지방이나 이런 강남 쪽이나 이런 딴 데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그 부분 안 그래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2025년부터 우리가 좀 더 활성화하는 게 찾아가는 체험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동형, 출장형 이제 체험전을 이제 운영할 텐데 대신에 이제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네. 그 개인이 하실 수는 없고 어떤 단체나 업체나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출장소나 지점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직은 설치할 계획은 아닌데 1급 민간 사건 분석사가 이제 나오게 된다면 1급 민간 사건 분석사가 어디든 그 본인이 원하시는 곳에 이 범죄과학 연구소를 세우실 수가 있고 거기에서 체험전이나 또는 프로파일링 아카데미나 다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될 테니까 그렇게 되면 뭐 강남이든 어디든 여러분이 계신 곳에 1급 민간 사건 분석사가 있으면 그분이 개설하는 그러한 그 체험전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거랑 같은 그렇죠? 네, 똑같은 맞아요.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네.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 체험전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열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쩌다가 뭐 잡히는 경우에 열리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재 연구소 분들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사소한 것도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유일한 연구소 상근 직원 최대 관심사 뭡니까? 지금 저랑 실장님이랑 열심히 별다방 쿠폰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쿠폰을 모으는 이유가 뭐죠? 다이어리 받으려고 모으고 있는데 저보고 자꾸 뭐 먹고 싶냐고 난 저를 생각해서 뭐 음료 사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 도장 찍어가지고 다 채우면 뭐 다이어리 준다고. 네. 실장님은 하나 남으셨고 저는 오늘 다 채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3명 저하고 기획실장과 안혜령 연구원이 함께 하는 게 있죠. 매일매일 이게 아, 달성이 안 네. 되면 벌금을 내는 네. 그게 뭔가요?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태워야 되는 칼로리 양도 정해져 있고 운동 시간도 정해져 있어서 그거를 채우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 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소장님은 15만 원을 내셨고요. 저는 소장님께 5만 원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직 10만 원 이득인 상황입니다. 네. 서로 이제 앱이 연동되어 있기 네. 때문에 속일 수도 없고요. 맞아요. 저는 하루에 500kcal, 그다음에 네. 이제 두 분은 400kcal. 음, 예, 그거 달성 네. 못하면 5만 원씩 벌금을 내야 네. 되는 이런 상황이죠. 운동 칼로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칼로리도 포함을 했기 때문에 조금 널널하게 하고는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무슨 운동 하시냐고 물어보시는데 무슨 운동 하시고 계신가요? 실외 걷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 옆에 있는 피트니스에서 그런 실내 자전거 타기, 그다음에 근력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어쨌든 이 달성하려고 만약에 그날 못하면 밤에 자기 전에 네. 방 안에서 막 이러고 돌아다니고 어쨌든 채우는. 네. 저는 주로 산책하고 집에 가서 스탬프 운동하고 저는 또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굉장히 뛰어다니는 걸 좋아해서 같이 뜁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칼로리를 태우고 저는 사실 출퇴근만 해도 거의 200칼로리가 타기 때문에 네, 그렇게 유리하네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 많이 벌금을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소 활동에 대한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소가 체험전을 하지 않을 때는 뭐 뭘 하냐라는 질문이 좀 많아서 상근하시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뭐 합니까? 생각보다 체험전. 바쁩니다. 그렇죠. 하루 종일. 체험전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네. 또 1월부터 2회 심화 과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2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쵸. 심화 과정도 준비하고 있고 또 내년에 1월 달에도 같이 한림대회와 함께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찾아가는 체험전이라던가 교재 작업 이런 것도 꾸준히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6기 아카데미가 수강 신청을 받고 있어서 그래서 1월부터 시작하는 아카데미 준비도 하고 있어서 좀 굉장히 바쁩니다. 그 준비 과정에서 실험도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이제 특히 지문, 혈흔 이런 것들을 이제 현출하고 채취하고 그다음에 생활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물질이 있을 때 어떤 광원을 비추면 어떤 색깔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를 실험을 해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실험 결과를 또 체험전이나 현장 수사나 또 심화 과정에 반영하고요. 맞아요.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체 커리큘럼, 그러니까 프로파일링 아카데미의 전체 커리큘럼이나 민간 사건 분석사가 되기 위해 배워야 할 부분, 과목 등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네, 확인 가능하고요. 다 올려놨죠. 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홈페이지 내에 프로파일링 아카데미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커리큘럼과 진행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파일링 교육 이외에도 범죄과학과 관련된 학술 연구도 진행하고 계시거나 예정인 부분이 있으신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싶고 예정되어 있고 할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구 전담 연구원 이제 채용을 하고 싶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조금은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현재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연구를 좀 하고 있고 연구소 차원의 연구는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가 법과학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 또 앞으로 미래 다가올 범죄를 어떻게 예방하는지 알고 싶다고 질문이 있었습니다. 법과학 연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험을 좀 하고 있고 과학수사 장비들, 각 시약들 이런 부분들 또 제가 미국에 가서 관련된 법과학 그 과정에 참가하고 새로운 것들도 배우고 또 여기서 현장에 적용하고 그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카데미나 심화 과정에서 그걸 다시 또 보급하고 네.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해서 특히 이제 디지털, AI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직 그런 장비나 역량을 갖추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분야의 좀 전문 기관, 전문가들하고 협업하는 형태로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죠. 네. 현재는 연구소 활동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외적인 질문도 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들어오는 질문들이랑 좀 관련이 있는데 탐정법 국회 통과되기 위한 앞으로의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 네. 좋은 질문이신데 탐정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었죠. 네. 신용정보 등에 관한 법률상 탐정이란 용어 사용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했었다가 그게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그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탐정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만 그 탐정을 함에 있어서 그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 민간 자격증이 여러 개 생겼죠. 민간 조사 자격증, 뭐 탐정 자격증. 그런데 관련 법이 없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 탐정업과 탐정 자격증에 국가 전체의 기준이 없죠. 그 다음에 이걸 잘못했을 때 어떻게 규제하느냐, 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그래서 탐정 관련법이 생긴다는 것은 그런 탐정업 전반이 지금은 거의 회색지대. 뭘 할 수 있는지, 뭘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것도 뚜렷하지 않고 탐정이 일반인과 달리 특별히 더 어떤 조사를 할 수 있는 허용되거나 권한이 생기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걸 그냥 할 뿐이에요. 그런데 탐정법이 생긴다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좀 벗어나서 일정한 조건을 갖춰서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을 취득한 탐정들에게 일반인에게는 허용되지 않은 어떤 일정 정도의 업무 권한도 부여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만약에 법이나 윤리 도덕을 어길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더 강한 제재를 가하고 요게 이제 탐정법의 의미거든요. 근데 그런 탐정법이 생기려면 국회에서 통과가 일단 돼야 되겠죠. 발의는 계속돼 왔어요. 여야 막론하고 어떤 당이든 늘 발의는 돼 왔는데 통과가 안 돼요. 통과가 안 되는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 부처의 반대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관련 이제 단체 기관들의 반대입니다. 정부 부처의 반대는 과거에는 경찰청과 관련된 그 주무부처를 경찰청으로 하는 법이 발의가 되면 법무부가 반대를 했어요. 법무부를 주무부처로 하는 법이 발의가 되면 경찰청 행정안전부가 반대를 해왔어요. 근데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요. 상호 두 기관 간에 이러면 안 된다. 국민들한테 어떤 기관 간의 이권 다툼으로밖에 안 보인다. 이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이제 해소가 돼야 하는데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그런 우려를 갖고 계시는 거죠. 이게 그 탐정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국가에서 인정해주고 관리하는 방식이 되어 버리게 되면 변호사와의 차별에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변호사 정도의 법적 지식이나 윤리성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막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 민감한 정보를 다룰 수 있도록 한다면 위험이 커진다라는 우려를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변호사 협회 등과 계속해서 논의를 해서 그 우려를 해소하고 독소조항 삭제하고 합의 동의가 이루어져서 변호사의 어떤 동반자 파트너 함께 일하는 또 조력자 이러한 어떤 그 영역으로 좀 이렇게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에 탐정법 통과 가능해지리라. 그렇게 될 때까지는 탐정법이 통과되길 바라는 분들이 함께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좀 앞서서 모범 사례가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깨가 많이 무거워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연구소와 관련된 질문 아니고 노 소장님이 프로파일러이시고 현장에서도 계셨으니까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좀 세밀하게 현장을 보면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과 달리 현장을 보는 순간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현장을 보는 순간 프로파일링 차원에서는 현장의 성격을 파악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따지기 전에 거기서 우리는 뭘 보냐면 행동 증거를 봅니다. 어떻게 범인이 침입했고
피해자에게 접촉했고 피해자와 상호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공격을 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어떻게 나갔느냐 이 하나하나 행동의 구체적인 부분을 보는데 그 전에 딱 전체 현장을 보자마자 보려고 하는 것은 이 현장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차분하고 냉정하게 이루어진 전체적인 사건이냐 아니면 상당히 어지럽고 충동적이고 격정적으로 이루어진 범행 현장이냐 이런 이 사건의 기본적인 성격 파악을 전체적인 그 일람을 할 때 우선 보죠. 그럼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최악의 범인이나 범행 수법은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마이클 스톤이라는 미국의 법정신의학자가 악의 척도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책으로 써서 발표를 했어요. 네. 이게 악의 척도라는 것은 다 같은 살인 범죄를 하더라도 다 다르다라는 거죠. 무엇이 가장 악한 범죄냐, 최악의 범죄냐, 어떤 것은 그 악한 정도가 약한가 이걸 22개의 그 레벨로 분류를 했어요. 그 가장 최악이 뭐냐?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에게 가장 가혹한 고통을 야기하고 살해하는 것. 이것이 이제 22단계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해요. 다만 그 구체적인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 사회와 좀 안 맞는 게 있어서 저는 그런 마이클 스톤의 그 악의 척도 개념을 변용을 해서 한국의 악의 척도를 지금 개발 중에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제 그 기본적인 조건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건 뭐 돈을 위해서도 아니고 감정 때문에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그것도 바로 이제 빼앗는 게 아니라 가장 잔혹한 그 고통을 야기하는 고문 등의 행위를 가하고 살해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최악이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대상이 어린이인 경우 그 경우가 이제 가장 최악의 범행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또 소장님이 범죄를 연구하시는 분위기에 좀 그런 팁이나 마음가짐이 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시나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입장, 피해자와의 공감이라는 것을 이제 그 바탕에 일단 깔고요. 그런데 그것만 있게 되면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냉철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공감이란 것을 베이스에 깔되 한 발 떨어진 그래서 감정이 개입되지 않고 선입견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한 그리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사건과 현장을 보려는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좀 직업 특성상 좀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장면들이나 좀 대하기 힘든 사람들과의 대면이 좀 잦으신 편이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채팅으로 질문이 왔었는데 혹시 특별히 힘드셨던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 하시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의외로 이제 범죄자들을 대할 때는 어려움이 없어요. 맞아요. 네. 이미 그들이 우리 형사들에 의해서 검거가 되고 증거가 확보된 상태인 경우에 제가 주로 만나게 되니까 전혀 뭐 무섭거나 험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들 대할 때는 그런 게 없는데 피해 시신을 대할 때 특히 어린 피해자 그때는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고 그 사건을 또 분석을 할 때 그때의 입은 트라우마는 사실은 스스로 깨닫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성격적인 측면 또 행동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느끼기도 하는데 특별히 어떤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걸 한다든지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일상생활을 가급적이면은 좀
평화적인. 그리고 저는 이제 사생활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과의 그런 시간 이외에는 누구를 안 만납니다. 거의. 네, 친구고 동창이고 뭐 어떤 모임에도 저는 안 가요. 웬만하면 안 가고 술자리 같은 데도 안 가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어떤 불필요한 그런 이제 신경과 에너지의 소비로 이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사생활 면에 있어서의 평온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이런 생활을 하기 위한 노력 그것밖에 없어요. 특별한 어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저도 그게 좀 궁금했어요. 저도 2급을 취득하면서 많은 사건을 좀 보다 보니까 되게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는 사건들이 좀 기억에 남는 것들이 몇 개 있어서 그래서 이 소장님 평생을 이런 사건을 대해 오셨을 텐데 어떻게 마음 컨트롤 하시는지 좀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혜령 민간 사건 분석사는 어떻게 그런 부분을 극복을 합니까? 저는 근데 아직 극복 못한 것 같아요. 극복 못했어요. 네, 근데 막 참으려고 하는 것도 더 안 좋은 것 같아서 오히려 그냥 감정으로 좀 느끼려고 하는 시간을 좀 개인적으로 가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사건을 봤을 때부터 객관적일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오히려 감정 느끼는 대로 다 느끼고 나서 그때 다시 사건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조금 이미 봤던 거고 감정적으로 다 느꼈기 때문에 좀 괜찮아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히 여성 입장에서 예를 들어 성폭력 혹은 성폭력 살인 그런 사건 접할 때 힘들지 않아요? 네, 오히려 저는 강간 치사도 치사지만 오히려 그 생존하신 경우가 예.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한 분의 가장 비극적이고 극적인 면을 본다는 게 항상 쉽지만 않지만 특히 그 살아있고 생존한 게 너무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생존하면서 그걸 다 감당해야 하는 모습들을 다 마주 볼 때가 이게 너무 밝았던 모습과 대비돼서 보게 되다 보니까 나라도 언젠간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혹은 나라도 언젠가는 저 피해를 입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면서 마음이 되게 아픈 것 같아요. 그런 사건 볼 때마다. 그 부분이 제가 이제 브렌터비하고도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프로파일러로서 여성이 남성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유리하고 어떤 면에서는 더 힘든 이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로 프로파일링 대상인 사건이 가학적인 사건이잖아요. 네. 그 성적인 사건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다수가 여성입니다. 그래서 남성 입장에서 브렌터비나 저나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걸 못 느낀다. 아무리 그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그 상황, 어떻게 그 피해자가 대상이 되고 그 이후에 후유증이 어떻게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상상을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솔직히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불리하다. 그런데 다른 한쪽으로는 오히려 그래서 더 객관적일 수 있다.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 경찰 프로파일러 중에도 여성이 다수고요. 활동하는 미국 같은 경우도 다수가 여성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아카데미도 수강생이 여성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압도적으로 많죠. 압도적으로 많죠. 네. 그래서 좀 궁금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컨트롤을 하시는지 아마 지금 2급 민간사건 분석사분들도 그렇고 3급 분들도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일반인에게도 유용한 법과학 지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인에게도 유용한 법과학 지식. 우선은 그동안 이제 체험전이나 네. 운영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좀 유발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그 새로운 신기한 과학적인 그런 그 원리를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반인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래서 일반인이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건을 수사하고 이러시는
과학이라는 그쵸.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이 과학이란 게 이렇구나. 신기하다. 그렇죠? 이런 거. 그래서 예를 들어 지문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떠한 물질을 사용을 하면 눈에 확 보이고 그렇죠? 니니드림 같은 경우에 예쁜 보라색으로 바뀌고 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재미있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게 왜 이렇게 되느냐? 지문의 구성 성분 물질인 아미노산이라는 것의 특성, 또 그와 이 특정한 화학 물질이 만났을 때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 중에 각자의 생활 범위 중에 혹시 어떤 실생활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네. 어때요?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건 약간 의도가 그렇죠. 네, 그건 우연하게 아마도 네, 본인이 네. 어떤 특정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이제 가족 중에 뭐 어떤 뭐 술병을 만지지 않기로 했는데 누가 만졌다라거나 술이 줄어들었다. 음, 그때 이제 지문 감식을 해서 네. 비교 검사를 해보고 이러면 누군지 알아내고 뭐 이런 정도 있을 수 있겠죠. 맞아요. 종이에도 지문이 찍히고 특정 시약을 뿌리면은 이제 히트건으로 이제 가열을 했을 때 보라색으로 드러나는 그런 거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그걸 사용하셔야 된다면 조금은 이상하게 서로의 관계에 뭔가 네. 그리고 항상 그 체험전 오시면은 꼭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락스로 혈흔을 지웠을 때 어떻게 되냐. 아하. 항상 저는 의도가 뭐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락스로 지웠을 때 안 잡히냐, 정말 하나도 안 남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서 우리가 이런저런 실험을 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루미놀, 블루스타, 아미도 블랙, 또 헝가리안 레드 각각의 경우마다 조금씩 다르죠. 네. 근데 이걸 우리가 공개드릴 수는 없고요. 네. 완전히 혈흔을 없앨 수는 없다. 그쵸. 어떤 락스는 뭐든 그것만은 생각하시고 완전 범죄를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네.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전 범죄는 없다.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좀 진로를 고민하는 분들이 학생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 수사대를 꿈꾸는 사람들은 어떤 걸 준비하거나 어떤 루트를 통해서 꿈에 다가갈 수 있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선 경찰청에서 과학수사 요원 특채를 매년 합니다. 거기에 지원하시려면 과학 관련된 그런 아무래도 대학 전공을 하셔야 되겠죠. 물론 법과학에 특정된 법과학 학위를 취득하면 더 유리하겠고요. 그런데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연구소에 찾아왔던 모 대학교 법과학 전공자들이 시험이 다 떨어졌다고 하셔서 네. 안타까웠던 그런 점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을 어떻게 치는지는 지금 저희가 그 과학사위원 채용 시험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본 적이 없어서 다만 그렇게 어렵고 경쟁률이 심하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관련된 과학 전공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정말 원하신다면 어떻게 준비하는지는 이제 공개가 될 테니까요. 그렇게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탐정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 경찰청 과학수사대나 프로파일러에서 경력을 쌓는 건 어떻게 보시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유리하죠. 아무래도 좀 미국의 경우에도 본다면 가장 다수의 많은 의뢰를 받고 인정을 받는 탐정이나 민간 프로파일러들은 경찰이나 FBI 등에서 경력을 쌓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실전에 딱 들어갔을 때 그분들에게 또 약점이 또 있어요. 그건 딱 정해져 있는 어떤 경찰과 수사기관의 경험에 이렇게 갇혀 있다는 거죠. 그 범위를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이라거나 혹은 입장과 태도가 그런 피의자의 잘못을 찾아내는 그리고 그를 범죄자로 그렇게 입증해내는 그런 역할과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제시하는 것은 조금 역할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런 민간 법과학과 민간 프로파일링 시장이 좀 더 미국처럼 확대된다고 했을 때 경찰 등에서 경력을 쌓으면 당연히 유리하긴 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우위를 드리는 건 아니다. 그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장에선 또다시 적응하고 해보지 않은 것들을 접해보고 그리고 실력을 더 양성하셔야 한다. 그리고 특히 이제 경찰 등의 수사기관은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함께 일하는 협업에 의해서 일하기 때문에 민간 시장은 모든 걸 혼자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보지 않은 이 부분을 영역을 갖추셔야만 장기적으로 이 민간 시장에서도 좀 신뢰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요. 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네, 뭐 질문 한 2개만 받고 네.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실시간으로 질문을 해주실 분이 있으면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의 마칠 시간이 돼서 네. 연구소의 소장님으로서 음. 아카데미나 혹시 민간사건 분석사 등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고민이 되신다면 도전하십시오. 우선은 이제 우리 프로파일링 아카데미는 경험해 보신 분들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물론 그걸 배워서 혹은 자격을 따서 내가 직업으로 연결시키거나 그런 자신의 업무나 일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라는 측면도 분명 한 가지 있겠지만 또 다른 하나는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편견,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채 어떤 사안이든 분석적인 태도로 임하고 또 법과학적인 기본 소양을 갖추고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또는 대인 관계나 가족 관계를 영위하실 때에도 그 전보다는 훨씬 더 향상된 역량이 갖추어진 그리고 차분해지고 감정이 휩싸이지 않고 분석적으로 임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의 그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관심 있으시다면 도전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키 프로파일링 아카데미가 지금 수강 신청 중에 있고요. 유키 프로파일링 아카데미 수강 신청 기간은 12월 1일부터 1월 5일 18시까지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 기간은 1월 6일 월요일부터 3월 14일 금요일까지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오모 수강생분이 오셨네요. 와, 저에게 네. 분노했던.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다시 보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카데미 수강 신청 중에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수강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라이브는 언제죠? 우리 얼마 만에 라이브를 하기로 했죠? 매월 2회 라이브를 매월 2회. 하기로 해서 예. 아직 예정된 건 없지만 아마 최근 빠른 시일 내에 날짜를 잡아보는 것으로. 예. 그 다음 라이브 때도 와주시고 다음 라이브 네. 때 어떤 얘기를 했으면 좋을지 제안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 네. 사전 질문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특히 우리 안혜령 연구원에게 많은 질문 쏟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을 주시는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까요? 네. 네. 그러면은 라이브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